여러분, 134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 하겠습니다. 자, 인문 예술 분야의 글 읽기에 이어서 우리 사회 문화 분야로 왔고요. 사회와 문화를 이제 갈라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형 교과서를 통해서 오늘 설명을 좀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네. 필기가 조금 어려운 점을 선생님이 있어서 여기에 같이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사회 문화 분야 글의 특징에서 나와 있죠. 여기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 분야의 글은 자, 사회 분야 그리고 이제 문화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및 그 원인과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글이다. 그리고 문화 분야의 글은 한 사회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과 특성, 행동 양식의 특성과 그 배경을 분석한 글이다. 한 사회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 행동 또는 행동 양식. 자, 근데 그것에 어떤 다른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가진 집단과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하면 특정이 되죠. 그다음에 그것이 나타난 어떤 역사적인 특수성, 그 배경 이런 것들을 분석한 글이다. 우리가 이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면 문화인류학과가 있는데 이런 내용의 글을 많이 읽게 되겠죠.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여러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자, 또한 역사적 인물 및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기도 한다. 자, 사회문화 분야의 글이 다루는 내용 1과 2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여러 집단이나 또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사회적 요구와 신념 그리고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또한 역사적 인물 및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기도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말해서는 짐작하기가 어렵죠. 자,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음으로써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 이것은 뭐예요? 사회문화 분야 글 읽기의 의의에 해당하겠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왜 읽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런 글을 다양하게 많이 읽음으로써 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옳은지 그른지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야의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 여러분 사회 분야의 글이란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 경제, 법률, 국제관계, 그리고 교육과 언론 이런 글이 되겠고요. 자, 문화 분야의 글은 아까 선생님 문화인류학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의식주, 풍습, 종교, 제도입니다. 여러분 문화 분야의 글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 이런 게 문화 분야의 글이구나.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라다크는 티베트 근처에 있는 한 지역이고요. 작가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문화인류학자입니다. 그 라다크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먹고 마시면서 자기 기록을 남겼어요. 자, 문화 분야의 글입니다. 나는 이 글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입니다. 나는 라다크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검약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검약은 이제 근검절약을 얘기하죠. 서구에서 이 검약이라는 말은 대개 자물쇠가 채워진 음식 창고를 지키는 나이든 아주머니를 연상시키지만 이곳 라다크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것은 풍요의 기본이 된다. 한정된 자원을 조심스럽게 아껴 쓴다는 것은 인색함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아주 적은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면 바로 그것이 검약의 본래 의미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 완전히 낡아버렸고 사용 가치도 다 소진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라다크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다시 사용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들은 어떤 것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고 연료로 쓸 수 없는 것들은 비료로 쓰는 것이 라다크 사람들이다. 소남의 할머니 아빌레 부인은 이름이군요. 아빌레 부인은 창을 만들고 남은 보리찌꺼기를 버리지 않는다. 창은 그곳의 음식인가 봅니다. 이미 익혀서 발효가 된 보리찌꺼기에 다시 물을 부어 4번 정도 술을 더 걸러내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보리찌꺼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크털로 만든 담요 위에 올려놓고 잘 말린 다음 나중에 가루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만든다. 기름을 짜내고 남은 살구씨 조각도 버리지 않고 작은 컵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단단해지면 물레 돌리는 데 이용한다. 설거지하고 남은 물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 아주 적은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 설거지 물조차도 동물들에게 조금의 영양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곳 사람들이다. 라다크 사람들은 또 손으로 짠 옷을 더 이상 기워 입을 수 없을 때까지 기워 입는다. 추운 겨울에는 옷을 2~3벌쯤 껴입는 게 보통인데 특별한 행사 때 입을 제일 좋은 옷은 가장 안쪽에 입는다. 여러분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제일 좋은 옷 바깥에 입는데 완전히 낡아서 더 이상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된 옷들은 진흙과 함께 뭉쳐서 수로의 취약한 부분에 끼워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쓴다. 라다크에서는 또 관목이나 풀, 야생 등에서 자라는 모든 종류의 식물을 모아 실생활에 활용한다. 그것이 자라는 곳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다크 사람들의 검약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외양간에 있는 흙은 비료로 쓰인다. 결과적으로는 가축의 분뇨마저도 재활용되는 것이다. 라다크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아주 오랜 세월 모든 것을 재활용해왔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그냥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열악한 자원만을 가지고 라다크의 농부들은 거의 완벽한 자립을 이룰 수 있었다. 외부 세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소금과 차, 그리고 요리 기구나 공구 같은 몇 가지 금속 제품뿐이다. 라다크에 체류하는 동안 맞았던 하루하루와 그때그때 얻게 된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나는 그들의 자립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라다크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학, 에콜로지죠. 자, 지속 가능성 혹은 생태학 같은 개념들은 내게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척박한 자연환경에 놀랍게 적응한 라다크 사람들의 모습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던 서구의 생활 방식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문화 분야의 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오지에 살고 있는 라다크 사람들의 그 신념과 그다음에 그들의 의식주와 풍습, 그다음에 검약과 가치, 검약, 아까 근검절약이라고 그랬죠. 가치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었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작가의 견해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한편의 완벽한 문화 분야의 글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좀 넘어갈까요? 여러분은 여기를 좀 같이 봅시다. 두 번째,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기. 자, 이제는 그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을 소개한 거죠. 첫째, 자, 글에 담긴 사회적 현상의 특성 및 이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사회 문화 분야의 글에는 각종 사회제도나 문화의 여러 현상이 담겨 있는데 사회제도나 문화의 여러 현상이 담겨 있는데 인구 문제나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문제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읽어야 한다. 또한 사회 현상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나 글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등이 적절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135쪽 왔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른 관점이나 요구는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 다른 관점이나 요구 있을 수 있는가, 또 그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작가가 아니라 독자가 생각해보는 거죠. 필자의 그러한 관점이나 생각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은 없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자, 둘째,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그 둘째입니다. 역사적 인물과 특정 사건을 다루는 글의 경우 이제 아래 바로 예시가 있는데요. 사회 문화적 맥락에 유념하며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말은 참으로 여러 번 나오죠. 자, 사회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글에 담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의 본질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인물과 사건이 속했던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아울러 동일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다룬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어보며 필자 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여러분, 선생님 생각에 역사적 인물에서 가장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게 세조를 한번 세조가 아닌가 싶어요. 세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누군가는 이제 세조에 대해서 그가 조카 단종이죠.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역성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른 왕이다 해서 조선의 선비들에게 분열의 계기를 주었다는 데에서 그를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그가 뭐 경국대전이라든지 근데 경국대전은 이제 후에 완성이 되겠지만 조선의 문물 제도를 완성시켰다, 제대로 정비시켰다. 또 굉장히 개혁적인 토지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전까지는 퇴직한 관리에게도 주던 것을 직전제라고 해서 현직 관리한테만 토지를 분배하고 대단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 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공은 굉장히 크다. 두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데 자, 이것은 어떤 맥락과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세조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 거고 찬반 양론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자, 이제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상소문이래요. 자, 이것이 뭐냐? 전하께서 상소니까 임금님한테 투 임금님이죠. 전하. 정학을 지키고 사도를 배척하시며 내거리에 비를 세워 양이가 침범하였는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행위이다. 라는 글을 새겨 만년토록 온 나라의 백성에게 경계하셨으니 누구인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단어 굉장히 많은데 말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인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칭송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상소문은 무조건 아니래요입니다. 이런 건데 흠앙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공경하여 사모한다는 뜻이거든요. 백성들이 누구를 공경하여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전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 전하는 무엇을 했냐면 사도를 배척했어요. 사도가 뭐냐? 거기 쪽날개에 보면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 천주학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배척했어. 자, 정학은 그러니까 뭐예요? 정학과 사도는 반대가 되겠죠. 정학은 우리나라에서 숭상하던 성리학이 되겠죠. 정신세계의 바탕이다. 이렇게 되는데 정학을 지키고 사도를 배척하시어 내거리에 어떤 비를 세웠어요. 그 비가 이 척화비야. 응? 척화비. 전하는 조선 고종 때 이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을 배척한 뜻을 담아 세운 비석이야. 그래서 내거리에 이런 척화비를 세워 양이가 침범했어요. 우리 이제 양이 그러면 서양에서 온 오랑캐죠. 침범했는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이 시기가 병인양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신미양요 이런 거 신범하는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행위이다 라고 이제 땅땅땅 해가지고 비로소 드러냈어요. 서양과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이다 를 글에 새겼다는, 빗돌에 새겼어. 그래서 만년토록 온 나라의 백성이 경계하도록 하셨으니 누구인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이 전하의 이러한 행동을 흠앙하고, 그러니까 숭상하고 공경하고 우러르고 사모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그것은
그 오상현이 아마도 위정척사파였나 봐요. 이 위정척사파가 뭐냐?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 서양의 것을 그 멀리하고 여기 나와 있지. 역사적 사실에서 오는 건데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정이란 바른 것이고 척사란 사악한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정은 바른 것, 이제 바른 것은 뭐예요? 성리학이겠지. 그러니까 성리학을 수호하고 서양에서 들어온 그 사악한 것, 사악한 물이나 그런 학문을 배척해. 그래서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척하자. 그래서 외국과의 통상 반대 운동을 이루어졌대. 앞불사.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쇄국 정책이 펼쳐지고 우리의 그 문물 교류가 좀 더 늦어지고, 자, 이것을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한 안타까운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걸 보자. 지금 위정척사를 이해하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자, 이 글은 조선 후기 고종 때 척화비에 대해 칭송한 글이다. 그렇죠? 필자는 서양 세력을 사도로 배척하고 유학을 지키고자 하는 위정척사 입장. 당시 서구 열강으로부터 잇따른 침략을 받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굉장히 자주적이고 자존적이고 적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서양을 침략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쇄국 정책을 강화시킴으로써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위정척사파인 오상현의 이러한 생각은 비판받을 수 있어. 자, 그를 따라서 고종의 이러한 그 척화비를 세운 행동 자체도 비난받을 수 있는 거지. 역사적 인물의 사건 글을 다룰 때에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유념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살펴보며 그다음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교과서 136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글 한번 봅시다.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글에 담겨 있는 사회 현상의 특성 및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현상의 특성을 알 수가 있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구와 신념을 파악하여 다음 글을 읽어보자. 이것은 이제 그 글에 나타난 사회적 요구와 신념일 수도 있고 또는 글에 나타난 내용에 대한 필자의 어떤 요구와 각성, 깨달음, 그리고 신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우리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여러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다룬 글이라고 했어요. 또한 역사적 인물 및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룬 글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분야의 글을 읽으면 어떤 게 좋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어떤 과제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134쪽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한 겁니다. 자, 통계학자의 글이네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이렇게 따옴표가 되고 있죠. 무엇이든지 이제 평균으로서 수치를 제시하고 여기서 어떤 그 내용을 읽어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가고 있다. 가고 있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점점 이제 쓸모가 다하고 있다. 이거 말고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균도 물론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거 말고 좀 더 세분시키자. 세밀화하자. 다양성을 고려하자. 이런 게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 되겠고 당연히 성격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논증적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히스토그램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설명문과 같은 성격을 띠는 논설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 평균임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고요. 그래프, 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했다. 자, 여기에 있는 거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 이 글의 제목 뭐예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변수와 양상, 아까 있었죠, 여기.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만으로 자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평균만으로 잘 해석하지 말고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잘 고려해서 그 통계가 또는 그 값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때로 이 통계나 어떤 그 값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자, 논설문이니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겠고, 바로 첫 번째 문단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 평균이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통계에서 평균 값이 어떻다 하면은 그 숫자를 가지고 뭔가 의미를 해석하려 듭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 통상 많이 활용되는 게 평균이다.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평균은 유용한 수단이 된다. 여러분 바로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어.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의 국어 점수야. 어떻게 해? 선생님들도 자주 저지르는 건데 이제 11개 반의 평균을 내고 학년의 평균을 내죠. 그래서 뭐 몇 반과 몇 반이 뭐 국어 시험을 잘 봤다, 몇 반이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죠. 이건 굉장히 단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바탕으로 뭐 몇 반은 공부를 뭐 잘하는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신체 검사 같은 데서 이제 키의 평균을 보고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 반은 키가 크네. 우리 반은 뭐 키가 작은데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평균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죠. 평균을 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방금 선생님이 든 점수라든지 키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표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 즉 오해할 수 있다. 사실을 간과한 채 놓치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평균만으로 섣부르게 어떤 행정적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만으로 섣부르게 결정한 예,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평균 키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싱크대, 개수대 있죠? 그 싱크대, 개수대는 사실 최근에 좀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그 1960, 70년대에 여성의 평균 키였어요. 여성의 평균 키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되면 싱크대의 높이가 알맞냐. 근데 여러분 일단 최근에는 남녀가 모두 이 개수대 앞에 서 있고 여자들의 평균 키가 약간 커지고 사실 또 여자들 중에도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가 170, 180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죠. 자, 근데 개수대의 높이가 일괄되어 있고 내가 알기로 웬만한 싱크대 회사에서 다 여기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어요. 자, 평균에 따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수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낀다. 즉, 이 개수대의 높이에 딱 맞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평균의 오류죠. 그죠? 자, 이는 마치 이건 이제 인용인데, 인용.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 낯섭니다. 의 침대와 같은 것이다. 자, 통행인들을 눕힌 다음에 키가 작으면 무지막지하게 발을 잡아 뽑고 키가 큰 발을 잘랐다.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췄네요. 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어떤 잘못된 결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만약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싱크대 개수대처럼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제목들에 주의해야겠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자, 무엇일까?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하여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 다양성을 고려해야 해요. 자, 근데 평균값만을 사용해서 사실이 정확하지 않게 전달이 된다.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다음의 그래프는 여러분 137쪽에 나와 있는 정규분포, 즉 대칭분포 곡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되는 이런 곡선이죠, 여러분. 그래서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해서 평균을 사용했을 때 이때에는 뭐 자료를 읽는 데 있어서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죠. 자, 그에 반해 오른쪽 꼬리 분포.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거와 다르게 약간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어지는 경우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최빈수와 그 중앙값과 평균값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 이제 뚝뚝 떨어져 있어. 그죠? 최빈수는 여기 당연히 여기 제일 높은 점이 될 거고, 중앙값은 여러분 그 1등부터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이제 50번째에 해당하는 그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중앙값이고, 그죠? 근데 이들의 평균은 여기 있는 이 자료들 때문에 평균값이 굉장히 높이 책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보고 선생님이 제대로 된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오른쪽 꼬리 쪽에 위치한 값들의 크기와 빈도에 따라 최빈수, 중앙값, 평균값이 차례로 나타나면서 거기에 차이가 나죠, 차이. 자, 평균값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최빈수와 평균값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평균값이 진짜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른쪽 꼬리 분포는 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을 나타내는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다. 여러분, 소득이나 연봉을 예로 들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예를 들어 몇 억씩 되는 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적은 수지만 여기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많이 받는 월급은 사실 뭐 100에서 200 사이라고 보세요. 그럼 여기 최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중앙값, 평균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이 소득 분포 때문에 뭐 평균 예를 들어 그 직장의 평균 뭐 급여액이 갑자기 뭐 7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임원급 때문에. 근데 실제 이 중앙값으로 봤을 때는 350에서 400일 수 있고 400. 그리고 그 무수한 신입사원들과 이런 그 때문에 최빈값은 270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 회사의 평균 연봉은 뭐 월급은 700이야 이랬을 때 여기 최빈에 있거나 이 중앙값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감 느끼겠죠. 네. 자, 이런 그래프에서 이렇게 오른쪽 꼬리 분포가 나타나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평균값에서 빈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7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제일 많은가 이 회사에? 700만 원 받는 사람 되게 많은가 봐. 와, 그 회사 되게 복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는 최빈수와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오른쪽 꼬리 분포는 소득, 재산 나타내는 자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자료에서는 137쪽으로 지금 이제 왔고요. 앞에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라는 이제 부제에서 우리가 오른쪽 꼬리 분포의 그래프를 지금 면밀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자. 자, 언제? 자, 이럴 때. 왜? 그 아까 선생님이 소득이나 재산 또는 뭐 연봉 이런 얘기로 어느 회사의 평균 급여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너희 회사는 급여가 높대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여기에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값이라 하더라도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그래도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여기에 억대 연봉자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지금 높아져서 평균값으로만 어떤 것을 이제 제시한다면 이럴 때 바로 이제 오해가 생기죠. 자, 대칭 분포와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 분포가 이제 두 개가 있어. 이 제목이 괜찮지, 명칭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어떻게 다르냐? 별 문제가 아니었어. 자, 대칭 분포는 자, 이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이렇게 서로 일치하죠. 최빈수, 중앙값.
그러나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이 세 가지가 차이가 난다. 네. 그 평균값만으로 뭔가 따지는 게 의미가 줄어들었어. 자, 포드주의를 가지고 예를 한번 또 설명해 볼게. 여기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포드는 자동차 회사죠, 여러분. 여기 좀 먼저 보자. 나도 이제 포디즘이 뭔지 여기서 알았는데 1913년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자,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두세 명의 기술자가 자동차 만드는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달이 가도 몇 대 못 만들어.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는 노동자들을 쭉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배치시키고 이제 벨트가 돌아가는 거지.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벨트가 돌아. 그래서 나는 나사만 조이고 나는 칠만 하고 나는 뭐 공기압을 맞추고 해서 자동차를 출시시켰더니 이전에 뭐 한 달에 몇 대 못 만들던 것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효율이 올라가서 수십 대 생산 가능해진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포드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졌는데 자, 이제 이 포드주의는 이것이 의미가 좀 더 확대돼서 일관된 작업으로 노동 과정을 개편하여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을 포드주의라 부르게 됐다. 자, 그래서 포드주의는 뭐냐?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품종의 개수는 뭐 A냐 B냐 이거밖에 고를 수가 없고 대신에 이렇게 품종이 적으면 하나를 되게 여러 개 만들겠죠. 1000대 만대 만드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요구는 A냐 B냐 하면 재미없어서 다른 회사로 이탈하죠. 크기와 뭐 모양과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차들이 생겨나는 거고 기능에 따라서 쭉 생겨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 아니고 여기 얘기하는 거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 상당히 그 획일적인 문화와 획일적 성격이 잘 받아들여지던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죠. 획일성, 획일적 성격. 자, 이때는 이제 평균값이 중요한 거야. 포드주의에서는 평균값이 되게 유의미합니다. 그렇겠죠? 다양성은 필요하지 않아. 그냥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이때는 뭐 A, B도 아니야. A 하나만 만들었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획일화하여 그들의 어떤 평균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한 종류만 생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는 평균이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영향을 끼쳤어. 많은 자동차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 이때는.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평균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차, 큰 차,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잖아,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고 있죠. 자, 예를 여기 또 하나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사례가 나오지만 매우 납득가는 사례가 있어. 미국의 일반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3.6명이다. 3.6명이면은 방을 3개에서 4개 하고 그다음 화장실은 뭐 1개에서 2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크기도 아마 뭐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자, 평균값에 맞추어 건축업자들은 주택을 짓는다. 하지만 평균 가족수에 벗어나는 가족수도 상당해요. 평균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자,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선 3, 4인 가족이 45%에 불과해. 그럼 10채를 지으면 4, 5채는 3, 4인이 살지만 나머지 6채 정도에는 5.5채에는 1인이나 2인 같은 소수가 있어서 집이 남아돌고 또 5인 이상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런 가족들도 무려 20%예요. 자, 그러면 이 건축업자들이 평균값에 맞추어서 3.6인에 맞는 집을 지었으면 45%는 편리하게 살겠지. 하지만 이 35%와 20%, 즉 55%, 반 넘어. 이들은 불편하게 산단 말이에요. 너무 집이 크거나 너무 집이 작아서. 자, 이 같은 사실은 평균을 참고할 때 전체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국 주택의 건축 사례를 보면 평균을 참고하되
전체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세밀하게 살피는 게 뭐냐 하는 거지. 세밀하게 살피는 게 뭐냐. 자, 밑으로 내려가자. 자료에 어떻게 하래? 자료의 범위를 보자. 자, 우리 글에는 범위도 나오고 범주도 나오는데 일단 범위를 좀 볼게. 자, 평균 기온 가지고 이제 얘기할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좀 쪼개서 봐라. 쪼개서. 쪼개어서 쪼개어서 봐라. 자, 세밀하게 살펴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대요. 뭐 이건 다 아는 얘기고 겨울은 영하 10도, 여름에 30도 이상. 근데 평균하면 12.5도거든. 그러면 이제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을 때 아, 한국이 12.5도래. 한여름 7월에 오면서 파카를 준비해 오겠지. 자,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가지는 맹점이야.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울 때 추울 때 대비해서 옷 많이 가지고 있죠. 이에 반해 미국의 하와이는 상춘 기후라 그래가지고 늘 한 15도에서 20도 이상 유지하죠. 그래서 연간 거의 변동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연평균 기온이 의미가 있지.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반팔 옷으로 지낼 수 있대. 자, 만일 미국 하와이 지역의 사람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2.5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네. 138쪽으로 왔고요.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2.5도 하와이 사람이 들었어. 어떤 생각하냐?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해 1년 내내 추운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큰 나라이다. 즉 뭐냐? 1월에는 마이너스 영하, 이거 더 떨어지죠? 추울 때. 근데 지금 보면 8월에는 25.7도지. 자, 즉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 이를 연평균 기온만으로 알 수 없다. 이는 뭐냐? 우리나라의 기후를 소개할 때 연평균 기온만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연평균 기온이라 우리나라 되게 추운 나라야.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평균 기온을 알고 월별 기온 차이를 파악해야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월별 평균 기온. 81년에서 2030년 동안이니까 꽤 유의미한 자료가 될 거고요. 서울 기준으로 한 거고. 자, 그렇다면 더 세밀하게 봐. 아까 그 자료의 범위를 보자 그랬는데. 쪼개어 봐라 그랬어. 그럼 연평균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월평균으로 봤단 말이야. 월별 평균 기온 충분할까? 우리나라는 환절기에 감기 환자 많아. 일교차 커서 그래. 하루에도 최저점과 최고점이 커서 우리 요즘 같을 때에는 정말 어떨 때는 반팔이 필요하지만 한낮에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그 지하철 칸에서 반팔 입은 사람하고 막 그 엄청나게 두꺼운 옷을 껴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추운 걸 대비한 거고, 그쵸? 이 사람은 아마 한낮에 더울 걸 대비한 것 같아요. 물론 개인 건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얇은 옷 위에 굉장히 두꺼운 옷을 걸치고 나오게 되죠. 일교차가 커서. 추운 걸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행 갈 때도 해당 지역, 해당 기간, 내 평균 기온만이 아니라 하루의 최저와 최고 기온을 알아야겠죠. 자료의 범위를, 즉 여기 써 있어. 자료의 범위를 정해 일이냐, 월이냐, 연이냐 등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여기 한번 볼까? 평균값만으로 자료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평균값만으로 자료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자. 자, 어디 있을까? 평균값은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반영하지 못해. 방금 전에 그 연평균 기온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죠. 우리나라 추운 나라가 되는 경우야. 그래서 평균값이 같더라도 자료의 범위, 즉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 그렇지? 그러면은 또 또 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평균값만으로는 자료를 판단하면 그 평균값만으로는 그 부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같은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여 자료를 살피자. 이번에 범주 얘기가 나오고요. 이따 막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같은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여 자료를 살피자. 자료의 이제 구간이 너무 넓으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의 범위를 정하면 자료에서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까지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자료를 크기에 따라 적당한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로를 반복되는 획수나 값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살펴보자. 야구 선수 중에는 최대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선수도 있고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연봉을 다 합해야 1000만 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에 따라 야구 선수들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평균이 1억일 수 있지. 수억, 수십억 받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3천만 원 미만 받는 선수들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 있죠. 이런 경우 평균만으로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이해하면 사실을 오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 3천 미만, 3천에서 5천 미만, 5천에서 1억 미만, 1억 원 이상 등으로 뭘 하나? 그치,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의 비율을 고려하여 사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그 범주들이 차지하는 전체에서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죠? 범주의 상대적 비율. 그래서 사실을 이해하자. 이때 평균값 이외에 가장 높은 빈도의 선수들이 받는 연봉인 최빈수나 전체 선수들의 연봉을 숫자로 배치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중앙값, 대표값을 살펴보자. 자, 우리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그래프를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능해요. 자,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자, 요번에 이제 다룰 내용은 그래프를 그려 이해하자인데, 자, 이것은 이제 앞의 내용과 좀 연결이 돼요. 아까 그 야구단의 연봉이요. 자, 어떻게 했냐면 같은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여 자료를 살피자 그랬어요. 그래서 범주를 구분하는 거는 아까 뭐 3천 미만과 3천에서 뭐 5천 사이, 그래서 5천 1억 또 1억 원 이상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각 범주의 비율을 고려하여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를 연결해서 볼게요. 여기가 이제 7번째 단락이 될 텐데, 그래프를 그려 이해하자 이렇게 됐어요. 이 그래프는 이 밑에서 얘기하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얘기해요. 여러분 쪽날개에 보니까 히스토그램이 뭐라고 되어 있어? 비교할 양이나 수치의 분포를 막대 모양 도형으로 나타낸 막대 그래프라고 그러죠. 선생님 막대 그래프가 훨씬 이제 친숙한데 이제 전문 용어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나 봐요.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내용을 보고 파악하는데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래. 따라서 복잡한 자료를 잘 요약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나타낼 때 이제 뭐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뭐 이런 게 다 이용이 되죠. 그 하나의 방법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즉 그래프를 그려 자료 전체의 분포를 보는 건데, 특히 처음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것을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놔두는 거죠. 전체적인 분포 모양을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가로가 연봉이래. 이게 빈도고 여기 최빈이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중앙값이 있을 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이 굉장히 이쪽에 있겠죠. 평균이 이렇게 있고, 중앙값은 이쯤에 있을 거고, 그죠? 자, 땡땡 야구 구단의 2007년 연봉 자료 히스토그램인데, 2007년인 건 중요하지 않고, 자, 이게 이제 이 모양에 의미하는 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의 무급에 해당하는 직업 야구단인데 이렇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평균값이 여기였어. 연봉이 3천이 됐어. 이 사람들 굉장히 허탈하겠죠. 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이 그래프 모형 덕분에 이제
평균이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최빈이었다는 사실. 자, 히스토그램은 여기 설명을 좀 해줬어.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표현해 널리 사용된 방법으로 자료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했잖아. 구분했고, 각 범주에 속한 자료의 수인 빈도를 높이로 나타낸다. 무엇을? 빈도를 높이로 나타낸대요. 이렇게. 자, 이를 통해 전체 자료의 좌우 치우침 등의 치우쳐, 이쪽 오른쪽으로 치우쳤네. 모양과 중앙값 등의 위치, 네, 표준 표차, 범위 등의 산포. 산포는 옆에 쪽락에 보면은 자료의 값이 흩어져서 분포하는 거. 흩어져서 분포하는 거, 여기저기. 산발적인 분포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점으로 나타나 있으면은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딱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히스토그램으로. 한 직업 야구 구단의 연봉자를 히스토그램 그리면 위와 같이 한눈에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옆에 와서 쪽락의 문제 좀 볼까? 히스토그램으로 자료를 요약 정리할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 어디서 찾을래? 자, 자료 전체의 좌우 치우침 등의 모양과 중앙값 등의 위치, 표준 편차, 범위 등의 산포에 대한, 이것이 막 산발적으로 분포할 때 전반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또 뭐야? 한눈에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맞나요?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통계 자체가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숫자 계산에 대한 무지와 오용이 거짓말 통계를 만들어낸다. 올바른 판단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은 숫자로 표현될 때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의 값을 단순하게 더하고 나누어서 평균 내는 것이 숫자 장난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물론 평균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값으로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까 미국의 그 주택 그 주거 사례의 개수대 높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너희 회사 뭐 연봉 되게 높던데 평균 연봉? 너네 야구를 하면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연봉이 뭐 6천, 7천, 8천 막 이렇게 올라가. 근데 알고 보면 아까 그 히스토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분포하기 때문에 소수의 고액 연봉자 때문에 평균이 높아졌을 뿐 거의 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고용된 야구 선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결론이었죠. 자, 쭉 왔습니다. 9번째 단락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앞에 무슨 문장이 있었냐면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걸 대표값으로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변수에 의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포드주의와 반대되는 게 되겠죠.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요구되는 사회고, 더 이상 획일화된 어떤 그런 획일화된 것을 평균으로 잡아서 가는 것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각자의 개성과 다양한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제 평균값의 의미도 다르게 이제 다른 것이 대체해야죠. 평균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자, 이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자 보세요.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대칭 분포를 보일 때일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료 전체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그 초반에 그 쪽날개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재미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일상생활에서
136쪽에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평균값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린 적이 있냐. 평균값을 사용해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냐. 그런데 선생님이 이미 좀 얘기를 하고 약간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잘못된 평균으로 인해서 뭐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반이 1등이냐, 뭐 어느 반이 평균만으로 못하냐, 꼴등이냐, 뭐 이래가지고 11등인 반에는 여기는 국어를 못하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국어를 좋아하고 다양한 여기 이 반은 이 11등한 반은 국어를 싫어하나 봐, 뭐 이렇게 애들이 왜 국어를 싫어하지? 뭐 이렇게 이제 대화가 만약 오갔어 교사 사이에. 이건 이제 평균만으로 잘못 이제 숫자만 보고서 여기 구성원 애들, 이 반의 어떤 구성원 애들이 다 국어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1등인 반은 뭐 국어 좋아하냐? 그건 아니야. 그냥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되고 뭐 그날 예를 들어 이제 25명 중에 국어를 되게 싫어하고 국어를 안 좋아하는 학생, 또 국어 점수가 평상시에 낮았던 학생이 뭐 3명이면 결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중상위권만으로만 평균이 돼서 이날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이 반이 1등을 했을 뿐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그 반을 가지고 거기 국어 좋아하나 봐. 그 반은 국어가 뭐 공부를 잘하네. 수업 태도가 좋은가?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다든가. 과거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반평균을 따져가지고 평균이 높은 반에 뭔가 시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상품과 같은 거. 이게 되게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당하다고 그래서 이제 평균값으로 해서 뭐 3월에 비해 6월이 얼마나 올랐나 뭐 있는데 역시 이것도 평균 가지고 한 숫자 노름이었어요. 네,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책걸상 높이 같은 것들도 너무 그 학생들의 평균 키에만 맞춰져 있죠. 네. 그 예전에 책상과 걸상이 붙어 있던 형태도 있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잠깐 퀴즈 볼까요? 모든 자료는 항상 평균값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 OX? X래. 최빈수 중앙값 평균값이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한 그래프는 대칭분포, 오른쪽 꼬리 분포. 그렇지, 대칭분포. 평균의 개념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다. OX? X.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그치? 아까 범주를 나누어서 연속적으로 숫자가 제시돼 5. 많은 변수에 의해 다변화되는 시대에서는 평균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OX? 평균이 가장 유용하다. X죠, X.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설명을 선생님이 맞춰봤는데 다 하고도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끄트머리에 다가가지 못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지문이 다행히 깊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상식선에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학습활동 등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141쪽의 학습활동 문제 이어서 풀겠습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 자료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 생각해보자. 1번. 자, 괄호 1번. 다음 자료의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가와 나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자 했습니다. 가는 대칭분포의 정규분포를 보이는 곡선이고요. 이쪽은 오른쪽 꼬리 분포를 보여서 최빈수와 중앙값과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1과 관련하여 여기를 먼저 봐야죠, 여러분. 문제 2로 가기 전에 가는 이게 이제 쪽날개 문제하고 매우 유사한데요. 가는 최빈수 중앙값이 모두 평균값과 같기 때문에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실을 곡해할 가능성이 없다. 잘못 이해한다. 곡해한다는 거죠. 곡해 또는 뭐 오해. 오해보다는 곡해가 사실은 맞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평균값과
최빈수, 중앙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그 사실이나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또는 자료 해석에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자, 1과 관련한 이 글에서 자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정리해보자. 이 글은 이제 앞선 글인데, 첫 번째,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세밀하게, 전체 자료에, 자, 이것은 이제 맨 앞에 있었죠.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세밀하게 살피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의 범위를 정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범위를 정해, 그쵸? 쪼개서 보라 그랬어요. 우리 범위를 정하는 예시로는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있었죠. 그래서 월평균 또는 일교차 이런 그 기온의 결과치를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기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고려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여기서 지금 끝나지 않고 이게 쭉 이어져 있죠? 여기 함께 봅시다. 자, 그 다음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나누고, 이것은 야구 선수들의 그 연봉과 관련한 예시가 있었죠. 나누고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여 자료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균값 이외의 최빈수, 중앙값 등 다른 대표값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중앙값은 이제 전체 1부터 100까지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 50번째에 해당하는 걔를 중앙값이라고 하겠죠. 자, 복잡한 자료를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 나타내어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우리 그래서 그 막대 그래프의 예시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파악하기 좋다 해가지고 자, 이 글의 논지와 관련지어 다음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여러분 2번은 좀 별표를 쳐주시고요. 한번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자, 1920년대 중국의 내전 중에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가던 한 장수가 큰 강을 만나게 되었다. 장수는 참모에게 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냐고 물었다. 평균 수심 물었네요. 평균 수심 1.4m, 사람 키보다 작아서, 그래서 병사들의 평균 키가, 이때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평균 키, 큰 키, 작은 키가 있을 텐데 어쨌든 1.65m이므로 걸어서 행군이 가능하다. 강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이 강은 강 가운데를 비롯해 여러 곳의 수심이 병사들의 평균 키보다 깊었다. 즉 수심은 1.4지만 더 이제 깊은 곳도 있고 강이 얕은 곳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강이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수면이고요. 선생님 나름 그렸어요. 그러면 특히 키가 작은 병사들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로 인해 물에 빠져 죽는 병사들이 생겨났으면 특히 키 작은 병사들의 희생이 컸다. 자,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그랬어요. 주제. 자, 무엇만 고려했을 때 문제가 생기나요? 평균 수심, 평균 키만 고려했죠. 평균만을 고려하여 대상의 특성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면 우리 그 싱크대 개수대에 얘가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인용했습니다. 실제 이 개수대에 잘 맞게 불편함 없이 쓰는 숫자는 굉장히 적을 텐데, 그렇죠? 우리 그 미국의 주택도 있었죠. 주택 건설 이야기 3.6명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50% 넘는 가구에 있어서는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파악하면 안 되고 이제 맞춤식으로 가야 됩니다. 대상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 또 그 요소들을 살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이 장수는 실패한 장수죠. 예, 평균 수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알아봤어야 했고 과연 여기를 가장 키 작은 병사가 지나갈 수 있는지에 맞추어서 보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녹음하는 시간이 지금 쉬는 시간을 걸치다 보니까 밖에서 소리가 조금 나네요. 다음 활동을 통해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사회현상의 특성 및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파악해 보자. 여러분, 이 글은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였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여기서 이제 대상은 사회 현상의 특성 및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파악해 보자.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그 앞으로 가면 여러분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문제 삼은 사회 현상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필자가 문제 삼은 사회 현상은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여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 너희 회사는 평균이 뭐 750만 원이야. 너는 연봉이 높겠구나.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 오른쪽 꼬리 그래프, 여기 억대 연봉자들 때문에 급여의 평균이 되게 높아지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죠. 하지만 최빈값은 여기 있는 200만 원에 예를 들어 몰려 있다면 750이라는 그 평균 그 급여는 너무 간극이 크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한다. 학습활동. 자, 여기는 142쪽입니다. 자, 3번 문제 괄호 2, 3을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인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에 드러나는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사회문화 분야 글의 특징과 효과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회문화 분야 글의 특징으로 제시됐던 것은 앞서 여러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그랬어요. 사회적 요구와 신념, 그리고 현상의 특성, 신념, 현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또한 역사적 인물 및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룬다. 근데 여기는 이제 또한 이후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 및 특정 사건에 관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 예시 부분에서 그 위정 척사파의 상소문으로 대신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는 효과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글을 이거 2번 다시 봅니다. 자, 이 글에 드러나는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냐? 현대사회는 점점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다변화되는 양상, 이제 반복적인 양상을 띠고 있죠,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다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들을 파악하고 전체 자료를 세분화 이해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석적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태도가 요구된다 했습니다. 포드주의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시가 됐었죠. 포디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 그래서 이제 획일화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대사회는 이제 이 포디즘으로부터 벗어나 평균값으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게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 그래서 다양한 변수와 다변화되는 고객의 뭐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세분화해서 이해하자. 범위를 나누고 또 범주를 나누어서 이해하는,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요구된다. 이 글의 내용 중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글의 부제였죠. 필자의 생각, 신념을 파악해보자. 통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평균이 대표값으로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다. 자, 평균이 대표값으로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라고 했냐면,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 다시 읽어보면 9번째 단락이었는데, 통계 자체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숫자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자, 숫자 계산에 대한 무지 또는 오용, 잘못한 사용, 오용이
거짓말 통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사실은 숫자로 표현될 때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들의 값을 단순하게 더하고 나누어 평균 내는 것이 숫자 장난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런 어떤 평균값의 그 잘못된 어떤 접근이 숫자 장난에 머무르게 되고 또 때로는 엄청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은 그 부분 계속 읽어볼게요.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대표값으로 평균이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나는 사회현상과 그것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했어요. 여기 지금 이때 실린 이제 기사문이고요. 여러분, 다시 넓히겠습니다. 자, 근로자 평균 소득 329만 원. 평균은 329만 원. 중위소득 241만 원과 큰 차이가 있다. 임금 근로자의 2015년도 월 평균 소득은 329만 원으로 중위소득 241만 원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임금 근로자의 1,500만 개 일자리 꽤 데이터가 다양하네요. 월평균 소득은 329만 원, 평균은 그렇다는 건 되게 높죠, 여러분. 굉장히 높아요. 중위소득 241만 원보다 높았다. 평균 소득은 근로자의 총소득을 근로자의 수로 나눈 것인 반면 중위소득은 가구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모인 한 집을 얘기하죠. 하나, 가족 구성원 뭐야? 두 가구 되는 거예요. 여기 가족 구성원, 가족이 넷, 가족이 셋,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그 가구가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집은 총소득이 120만 원이고 어떤 집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집은 가구 소득이 1,000만 원이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극단적으로 100과 1000으로 해봅시다.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 가장 낮은 가구 소득과 가장 높은 가구 소득의 그 어느 한 중간이 여기가 이제 중위소득이 되는 건데 중위소득의 50% 이상부터 150% 미만인 120만 5천 원에서 361만 5천 원까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56.4%를 차지했으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부분인지 싶습니다. 120만 5천 원 이하 즉 굉장히 낮은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집이 13.4%입니다. 3.4가 아니라 13.4%라는 것은 많은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 가구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의 수로 파악하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게 굉장히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죠. 자, 지금 읽은 신문 기사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평균 값으로만 현상을 파악해서 안 된다라는 이 부분이었고요. 자칫하면 굉장히 모두가 대부분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오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균 소득으로 근로자 전체의 소득 수준 파악하면 안 되는 이유. 평균 소득은 연봉이 높은 사람과 연봉이 낮은 사람의 소득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전체 소득 수준을 왜곡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는 데에서 여기 있는 고소득자들 때문에 평균값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앙값이나 최빈수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죠? 자,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시사하는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그 현상의 원인 및 현상이 초래할 결과 등 사회 문화적 맥락을 조사 발표해보자. 사회 현상, 그 다음에 첫 번째 사회 현상 파악해라 됐어요. 그 다음에 원인 및 현상이 초래할 결과, 두 번째 이제 파악점이죠. 사회 현상, 중위소득에 비해 평균 소득이 크게 높은 것은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여기 지금 아까 13.4%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가난한 가정이 있었죠. 여기는 이제 최빈수는 아니겠으나 이쪽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이쪽이 이제 소득이 높다고 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이렇게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소득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계층에 따른 교육과 정보 기회 불평등이 꼽힌다. 이게 계층의 사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다리라는 것은 좀 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교육과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통해서 상위 소득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한 사다리가 있느냐, 그 사회에. 이럴수록 이제 평등한 사회고 소득 양극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최근 20, 30년 동안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이제 계층 사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거든요. 뭐 이것의 저변에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도입 뭐 이런 것도 있죠. 신자유주의, 새로운 경제관념으로서 복지보다는 이제 뭐한 경쟁으로서 사람들을 약간 시장 원리로 내모는 그런 건데요. 소득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계층에 따른 교육과 정보 기회의 불평등이 꼽힌다. 계층의 사다리가 부러졌다. 소득 양극화는 사회적 위안감을 키우고, 위화감, 상대적으로 내가 더 부자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죠. 위화감을 키우고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가 바로 그 결과에 해당하네요. 그죠? 자, 이게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지금 분석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 원인 중 하나로 계층에 따른 교육과 정보,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 그래서 이런 결과로 우리는 서로 계층 간의 위화감, 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된다. 자, 그래서 학습활동 문제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때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이 상태에서 화면을 멈춰놓고 쌤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습서에 있는 문제인데 한번 듣고 답해보세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락 1과 단락 2를 보면서 문제 풀면 돼요. 단락 1과 단락 2. 자, 단락 1과 단락 2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평균값에서 빈도가 가장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 2번, 통계에서 평균은 자료의 대표값으로 많이 활용된다. 3번, 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묻고 있습니다. 3번,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4번, 평균값이 최빈수 중앙값과 일치한다면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기 적절하다. 5번, 대상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하면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3번이죠. 답은 3번.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입니다. 자, 재밌죠, 여러분?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제 3단락으로 가서 포드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포드주의 3단락, 포드주의가 나오는 3단락과 관련된 문제. 자, 이 단락의 내용으로 볼 때 평균값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평균값에 통계학적으로 본질적인 오류가 있어서. 2번, 그래프나 도표 등의 자료를 함께 활용하지 않아서. 3번,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의 공통점을 고려하지 못해서. 4번, 평균값이 현대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5번, 평균이 한 개인을 평가하거나 다른 집단과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개념이라서. 평균값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평균값이 현대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입니다. 적절한 거 물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마지막 단락.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락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도 존재한다. 2번 숫자 계산에 대한 무지나 오용은 통계의 내용을 왜곡시킨다. 3번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평균값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번 수집된 자료들의 값을 단순 계산하여 낸 평균값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게 할 수도 있다. 5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경우일수록 전체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평균값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가 답입니다. 자, 여러분 학습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자습서 일부 문제 가운데 선생님이 조금 한 3개 가져왔고요. 이렇게 해서 평균의 시대는 가고 있다에 관련된 그 본문 설명과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